지난주에 조세 총론 강의를 진행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수업 계획서 보시면 오늘 진도는 양도소득세 파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를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그 취득 관련 조세는 우리가 2월 달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교재 2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236페이지 양도소득세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자, 교재 236페이지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우리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인이 아파트 팔고 뭐 땅 팔고 분양권 팔았을 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그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도소득세 성격입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양도소득세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 조세인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봤던 이야기. 자, 2주 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입니까? 납세 의무자 주소지입니까? 자, 지난주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소재지가 원칙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가 아니고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셔야 돼요?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가 아니고 양도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교재 236페이지 양도소득세 성격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자본이득세 몰라도 되고, 정책세제 씨잘데기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은능가세 무시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실질가세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질가세를 잡으셔야 되는데, 야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야를 모르시면 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질가세 원칙이 뭔지 개념 이해부터 하셔야 되는데, 자, 실질가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로 이야기를 해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갑이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자, 아파트는 직접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을에게 주택으로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요 오피스텔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피스텔은 사무실입니까? 잠자는 곳입니까? 자, 오피스텔의 주된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공부에는 뭘로 기재되어 있냐면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는 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우리가 매매를 하면, 자, 질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셋째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대로 판단해 보십시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대로 판단했을 때, 자,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은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현황은 주택이 1개, 2개. 사실상 현황은 1세대 2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상 현황으로 보면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현황은 주택이 2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에 의하면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가세를 정할 건지 사실상 현황으로 가세를 정할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실질가세 원칙이에요. 우리가 실질가세 원칙이라는 것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걸 실질가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가세를 다른 말로 사실가세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실질가세가 뭔지 이해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조세들 중에서 실질가세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형식가세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분을 해보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조세 중 등록 면허세만 형식가세를 하고 등록 면허세 이외의 조세는 실질가세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형식가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 등록 면허세를 여러분들이 2월 마지막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미리 좀 살짝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을 했다 할지라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 면허세 부과 안 합니다. 왜?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공부에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지 공부상 명의만 보는 거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안 따져요. 왜?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일단 우리가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등록면허세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요 개념은 잡으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가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외의 조세는 실질가세합니다. 우리가 대표적 조세가 누구냐면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가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가세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가세를 정할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시면 공부상 현황을 보고 정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요거 생각 안 하시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네 군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형식 가세되는 조세와 실질 가세하는 조세를 구분하셔야 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거 판단해 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은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판단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현실적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현실적 이야기를 해보면, 자, 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갑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으려고 을에게 뭘 강요합니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실무 볼 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게 해가지고 세입자 을에게 전입신고하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뽀롱이 안 나기 때문에 갑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제는 2주택이지만 1주택인 걸로 허위 신고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뽀롱이 안 나면 불법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금방 강조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근데 이걸 뭡니까? 전입신고 안 하면 오피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잘 뽀롱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전입신고하지 말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실적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아실 건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거 필히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37페이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양도소득이 발생된 개인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개인이 각종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이 발생된 개인입니다. 여기에다가 답을 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거 물어봐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느냐 비거주자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요게 27회 때 문제고, 납세지가 다르다라는 거. 요게 29회 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거주자가 누구고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2주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개사 세법 시험 범위는 세법 개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차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237페이지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완벽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둬야 되는지 182일 이상 거소를 둬야 되는지 그딴 건 구분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우리 시험은 세법 개론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 개념 차이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가능성은 99%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개념 구분은 몰라도 되고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대충 잡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 주로 국내에 주소를 두면 뭡니까? 거주자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 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예요. 자, 그러면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는 눈치 오지요? 이 정도 눈치도 없으시면 죄송한데 저하고 합격을 향해서 가는데 많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이 말은 눈치가 와야 되지. 그럼 갑시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두면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주택 거주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느냐 외국에 거주하느냐 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요. 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 등본 떼시면 제일 오른쪽 구분란에 여러분들은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집 없는데 와 거주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유현진 야구 선수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지요.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현진 야구 선수는 주민등록 등본 때 보면 구분란에 비거주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가 누구인지 대충 개념 잡았으면 자,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국내 자산 양도소득은 물론이고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둠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자산 양도소득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는 국내외 모두,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국내만. 요거 구분하시고 여기에 혹이 하나 붙었지요. 여기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요 차이를 물어보는 거고, 살짝 어려워지면 여기에다가 답을 던져요. 우리가 거주자이면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거주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합니다. 몇 년 이상? 여기가 포인트예요. 5년 이상.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5년 미만 주소를 둔 상태에서 국외 자산을 팔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납세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력 발휘하십시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어떻게 된다? 집에 가서 복습했지요. 제가 세법도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10월 30일 날 2차까지 동차 합격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면 집에 가서 세법도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합격하겠지. 착각입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면 이해는 해요. 근데 문제는 기억 유지가 안 됩니다. 기억 유지가 안 되면요,
어차피 문제는 안 풀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세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하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2주에 1시간 아닙니다. 지난주 공시 수업이 있는 주도 세법을 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세법 공부를 2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하신 분들은 뭡니까? 수업만 듣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뭡니까? 7월 달에 저한테 와가지고 세법 얼어 죽겠답니다. 죽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는 세법을 매주 최소 1시간 이상씩 개인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7월 달에 세법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발목 안 잡히시려면은 제가 지난주 이야기 드렸듯이 8, 9월 달보다는 지금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두 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자꾸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주 전에 봤던 이야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지요. 우리가 국세는 주소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세는 소재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요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애우는 게 아니고. 그럼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둠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 자,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왜 주소지가 아닌지 느낌 팍 올 겁니다. 자, 봐요. 우리가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면 그 시기 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조공입니다. 아직 조선시대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조선시대 아닙니다. 그걸 비거주자일 때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면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외국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이건 조공이지. 국가의 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뭡니까?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애울락하지 말고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238페이지 238페이지 우리가 양도소득세 가세대상. 자, 양도소득세 가세대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일단 분위기 파악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하나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조세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포괄주의 가세를 하는 게 아니고 세법에 가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만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 가세합니다. 요걸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소득세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포괄주의 가세를 하는 게 아니고 열거주의 가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쌈박하게. 자, 그럼 지금부터 쌈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덮어놓고 애운다고 답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애운다고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빠르면 5월달, 늦으면 7월달부터 요 체킹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238페이지.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 대상은, 자, 총 크게 봤을 때 6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 이 신탁 수익권이 올해부터 과세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식, 어떤 파생 상품, 어떤 신탁 수익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는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물어본 적이 없냐면은 그 이유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등은 중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중개사법에 의한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험 출제를 들어가는 출제위원들이 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어떤 주식, 어떤 파생상품, 어떤 신탁수익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야들은 과세 대상 중 하나이라고 읽어만 보시면 되지, 어떤 주식, 어떤 파생상품, 어떤 신탁수익권이 과세 대상인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으로 과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종류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특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교재 238페이지, 거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에 갈로 2번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 대상이 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전세권, 지상권과 비교가 되면 원활하게 문제가 풀리는 거고, 요게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과 어디가 다른지 차이가 비교가 안 되면 답을 실수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야하고 야가 어디가 다른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전세권은 물론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민법 시간에 전세권은 등기해야 전세권으로 본다고 배우셨지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전세권이 아닌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전세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을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등기 여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법률상 해석이 그렇다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세법을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법률상 전세권은 아니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도 양도가 일어나면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전세권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생깁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전세권을 양도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좀 이상한 거예요. 전세권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허벌판에 우리가 토지구획전이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울산 KTX역 주변에. 자, 8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KTX 울산역 말고는 허벌판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 갑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지났습니다. 허벌판에. 그럼 여기 세입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시세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 5층 건물 전체를 15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10년으로.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예식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유동 인구가 엄청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전세를 얻으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이 50억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사용 권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사용 권리를 건물주 갑에게 돌려주고 전세 보증금 15억 받아가지고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고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건물주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건물주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해도 되는지 전세권의 법적 권리는 몇 년간 유효한지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하고 민법쌤하고 대화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50억의 전세 계약을 하는 것보다 을의 전세권을 승계받는 게 병은 더 이득이지요. 대출 이빠이 땡겨가지고 50억의 전세 계약을 하는 것보다 을의 전세권을 승계받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을의 전세권의 액면 가치는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액면가로 전세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전세권을 양도하고 병으로부터 16억을 받는 거예요. 이 전세권 액면가는 15억인데 16억을 받으면 을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양도 차익이 1억이 발생했잖아요. 이 전세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 1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이걸 민법에서는 전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이거는 법률상 전세권은 아니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법률상 전세권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가세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지상권도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지 비등기 부동산 임차권, 다른 말로 점포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걸 전세권, 지상권과 비교가 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차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장난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난칩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러면 요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틀렸다는 걸 아는 거고, 요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또 와야 되는구나.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읽어보시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23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39페이지 1항, 2항, 3항, 4항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가세대상 종류로 읽어보시고 1항, 4항 위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항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당첨권,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항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하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감이 없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요거 오늘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합시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자, 갑이 을 소유 A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이 이걸 병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자, 일단 갑이 대금 지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A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갑은 병에게 무엇을 양도했습니까? 자, 외형상으로는 매매 계약서를 양도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매매 계약서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양도하듯이 일반 매매 계약서도 양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서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갑이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순간 갑에게는 뭐가 생기냐면은 을 소유 A 토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겁니다. 그 권리가 매매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외형적으로는 매매 계약서를 양도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A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거 아닙니까? 즉, 뭐 양도한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기타 자산입니다. 자, 교재 239페이지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읽어보시고 1번, 2번, 3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함께 동글뱅이 하시고 별표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실 줄 아시면 답을 보장받는 거고,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장난에 낚여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요것도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는 이런 거 상세히 설명 안 합니다. 우리가 1, 2월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 3, 4월 들어가면 이런 거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요거 구분하고 그냥 지나가 뿌지. 그래서 3월 달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보다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세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 1, 2월 과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갑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1년 매출이 15억 정도 되고 순이익이 10억 정도 됩니다. 이 식당 한 지 20년 됐고 그동안 번 돈 가지고 삼산동에 빌딩도 하나 사놨습니다. 15층짜리. 여기서 한 달 월세만 2억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돈 버는 것도 귀찮지요. 우리도 그 기분을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것도 귀찮으면, 자, 식당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깁니다. 이 식당에 관한 권리, 이게 법률 용어로 뭡니까? 이게 영업권이에요. 식당에 관한 권리, 상가에 관한 권리, 사무실에 관한 권리, 이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영업권이에요. 우리가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권리금입니다. 일반인들이 권리금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영업권은 들어본 적이 잘 없을 겁니다.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식당에 관한 권리가 영업권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 권리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고민 끝나셨지요? 자, 건물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느냐, 영업권만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자, 갑이 건물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면 건물은 물론이고 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은 물론이고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도 양도소득세 부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 건물은 계속 소유하고 영업권만 양도하면 이때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 양도 대가인 권리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여기가 구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239페이지 시설물 이용 회원권, 거기 마지막 줄 보시면 됩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이런 것들도 시설 이용 회원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걸 공부하실 때마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240페이지, 교재 240페이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꼭 함께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을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종류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아셔야 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세법 16문제 중에서 8개에서 12개 정도만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세법 16문제 중에서 깊이 있고 16문제 다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도 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전자 쪽으로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240페이지 만점이 목표 아니시면 4번 특정 법인 주식 안 봐도 되고, 241페이지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 몰라도 되고, 242페이지 어떤 주식이 과세 대상인지 안 봐도 되고, 245페이지 어떤 파생 상품, 어떤 신탁 수익권이 과세 대상인지 안 봐도 됩니다. 만점이 목표 아니면.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상 만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만점에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요, 중개사 시험은 만점자가 한 번도 없어요. 과목별 만점자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 만점자는 없습니다. 수능 만점자는 작년에 6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중개사 전과목 만점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에 도전하지 마시라고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들은 볼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교재 247페이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